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구디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함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책이 막바지가 다 되어서 이제 그 네 분의 대통령의 말년에 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이 말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낭만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사라는 멋진 포상을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평화의 승리보다 더 위대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내 아들은 해외로 파병됐지만 그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낸다는 생각에 윌슨의 어떤 거절에 따른 실망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파병되었고 자기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우울증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 윌슨에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죠. 대통령에게 자신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거절당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겪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켄틴이 전사했을 때 루즈벨트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는데, 결국에는 그 자신이 아들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기를 바랐다는 역겨운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루즈벨트는 몸보다 불같은 의지력이 더 빨리 되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루즈벨트는 참 이런 인물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러한 스타일, 전형적인 어떤 전사 스타일인 것이죠. 연설과 기고문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조국을 더 공정하고 공평한 것으로 만들려고 함께 노력하고,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조건으로 정의를 도입하려는 포괄적인 개혁을 시도하자고 미국인들에게 촉구를 한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쟁과 관련된 여러 입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그의 영웅적인 리더십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얼마 후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시어도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끈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전형적인 미국인 스타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1918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권유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동생 코린에게는 나에게는 단 한 번의 싸움이 남았다. 1920년을 대비해 힘을 비축해 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브라질에서 걸린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걸핏하면 열병과 감염증에 시달렸고 간헐증으로 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 것이죠. 1918년 말에는 극심한 류머티즘으로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세가 악화되어 평생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의를 듣고도 괜찮다, 휠체어에 앉아서 일할 수 있으니까 라고 대꾸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는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다. 끝까지 일하고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극심한 통증으로 2달 동안 자주 외출할 수 없었는데, 집에서 기고문과 논서를 쓰고 당 간부들을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은 끝까지 어떤 이 권력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려는 그러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19년 우리나라는 한일합방 했던 그런 때인 거죠. 1월 5일에
1919년은 그 저기 3.1 운동이 일어났던 때 1월 5일 정도에 루즈벨트는 편지를 받아 쓰게 했고 메트로폴리탄 매거진에 기고할 글의 교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훗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시행한 뉴딜 정책과 기본 골격이 거의 똑같은 국내 정책을 개략적으로 서술한 그러한 글을 그는 쓴 것이죠. 이 글에서 루즈벨트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하루 8시간 노동, 단체 교섭 같은 것들의 필요성을 또한 역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투표권에 대해 더 이상 왈가불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정부는 퇴역 군인들에게 땅과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주장들도 거의 말년이 되었지만 활발하게 이런 입법 활동들 주장 그리고 여러 주장들을 계속 펴나갔던 것이죠. 또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젊은 남녀에게 공동선을 위해 형제로 일하는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국민개병제를 하잖아요. 이 국민개병제는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도 다 이제 군대에 의무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공동선을 위한 형제로 일하는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군대에다 보내자 이런 그런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루즈벨트는 계급 차별이 공화국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암초이며 두 당파 즉 두 계급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상대의 열정과 선입관 한마디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재앙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라고 이렇게 예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 밤 10시 이제 이 1월 15일이 10시에 사회와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계획을 고심하며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글도 쓰고 기고도 쓰고 어떻게 사회를 개혁해 나갈지 굉장히 바쁜 하루, 활동적인 하루를 보내고 난 이후에 루즈벨트는 이디스에게 심장이 곧 멈출 것처럼 가슴 부분이 답답하다라고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디스를 안심시켰으나 하지만 느낌이 무척 이상한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치의가 달려와서 진단했지만 심장병과 관련된 징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60세였으며 혈전이 폐를 막고 심장을 멈춰 세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는 날까지 활발하게 일하다가 그 밤에 이제 잠자면서 심장이 멈추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정말 끝까지 그렇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침대 옆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의장 윌 헤이스와 만날 때 언급해야 될 사항들을 기록한 쪽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대 옆에서도 그 주무시기 전에도 이 윌 헤이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 이런 공화당의 방향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기 위해서 메모지를 적고 그가 맨 눈을 감고 주무셨는데 그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지시를 받아들여 헤이스는 공화당의 보수파와 진보파를 하나로 묶겠다는 사명을 띠고 워싱턴으로 향하였고 1912년 분당으로 양측의 불신과 반감은 여전했으며 미국을 이끌어갈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루즈벨트는 공화당을 에이브라함 링컨의 진보적 정당으로 만들고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동료애와 상호존중,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통된 사명감을 되살려낼 그러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윌 해리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이 정말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것인지를 포부를 글로 적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바로 그날 밤에 쓴 것이죠. 그는 1920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만화경이 돌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 그가 사랑하던 리더십의 고삐를 다시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강력한 의지로 되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이런 리더십을 장취해서 자신의 뜻을 계획을 이루겠다는 그런 투지로 넘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죽음이 프랭클린 이제 그다음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지나서 이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대통령의 말년입니다. 죽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말년에 쫓아다니며 괴롭힌 게 분명하지만 당시에는 크게 의식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44년에 지나서 이제 1944년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나이가 62세였던 것이죠. 또래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안색은 창백했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담뱃불을 붙이려 할 때 손이 떨리는 걸 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으며 또한 루즈벨트는 이런 증상과 잦은 기침을 그해 겨울에 걸린 감기와 기관지염 탓으로 돌렸지만 딸 애나는 크게 걱정했는데 애나는 아버지의 놀라운 신체 회복력에 익숙한 터였지만 봄이 된 후에도 루즈벨트는 계속 피로함에 시달렸고 체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애나는 아버지의 주치인 로스 맥킨타이어 제독에게 베데스다 해군병원의 종합검진을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병 전문의 하워드 브루에는 당시를 회상하며 대통령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척 헬쑥했고 피부와 입술과 손톱 바닥에도 핏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자리를 옮기려고 짧은 거리를 움직여도 숨을 헐떡일 그런 정도였고 심장이 커져 있었고 폐에는 체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몸이 지치고 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으며 브루엔이 진단에 따르면 루즈벨트의 증상은 급성 우렬성 심부전이었는데 검사를 받는 동안 루즈벨트는 다양한 주제로 의사들과 정겹게 대화하며 심각한 질문을 사전에 차단했던 것입니다. 뭐 심각하게 질병이 있다, 뭐 쉬어야 된다 이런 말 아예 사전에 차단하려고 의사들과 즐겁게 농담 먹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브루엔은 대통령에게 검진 결과를 자유롭게 털어놓지 못하였는데 사실 맥킨타이어에게 검진 결과를 섣불리 발설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은 터였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통령 건강에 대해 대통령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이죠. 검사가 끝났을 때 루즈벨트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브루엔에게 감사했고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넨 후 자동차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루즈벨트는 945번째 기자회견을 또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루즈벨트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고는 기관지염으로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놀라셨습니까? 천만에요. 또 의사가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발전할 확률이 48,500분의 1에 불과한다고 말했으니 그의 예후가 좋은 편이 아니겠느냐고도 덧붙였으며 그렇게 농담을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자는 웃음바다가 됐고 기자들은 평소대로 정책 질문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도 안색과 목소리가 더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활력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보도했다고 하네요. 일주일 후 맥킨타이어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루즈벨트가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을 뿐이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햇볕과 운동이라고 그렇게 발표한 것이죠. 일종의 약간 정책적인 그런 이유도 숨어 있었던 것이죠. 루즈벨트에게는 개인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병약한 아버지 앞에서 자신감에 넘치고 상대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훈련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로 아플 때 이 루즈벨트가 이제 즐겁게 해주면서 자신의 어떤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지켜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로 병원에 입원해 6주 동안 고통과 싸우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며 자신의 기분도 끌어올리는 비법을 터득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힘들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자기도 즐겁게 되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촌 로라 델로노의 기억에 따르면 프랭클린은 외가 식구들에게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1944년 봄에는 루즈벨트는 건강 상태의 잠재적 위험을 항상 경계하되 자신의 병을 무시하는 쪽을 선택했고 따라서 브루엔 박사의 처방을 군말 없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더 루즈벨트가 말년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과 만나며 활력 있게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시어더 루즈벨트가 끝까지 자신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펴가면서 그걸 지시할 것을 쓰면서 있다가 그날 밤에 그냥 돌아가신 것이죠. 이를 통해 그가 평생 매우 적극적이며 리더십을 추구해온 인물이라고 잘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의된 내용입니다. 여러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고무적으로 생각되는지, 그렇다면 이런 느낌을 준 리더십 측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매력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자신의 이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활발하게 일하다가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때가 됐을 때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통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참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이와 같이 뭐 예를 들면 언제 죽을까, 막 언제 이제 내가 이상한 또 이런 걱정이나 어떤 그심 이런 것들을 이 시어도 대표는 전혀 가질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자신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 하루하루를 살겠다는 그러한 정신이 리더십에 있어서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들. 사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동시에 돌아가시는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겪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매일매일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매일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배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까지 하고 다음 계속 이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 말년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강심제를 이제 복용했지만 혈압을 점검하는 데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저염, 저지방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상당히 줄였던지 장난스럽게 배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다시 청년이 된 기분이다, 배에 지방이 싹 없어진 것 같다라고 농담까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의 변함없이 쾌활한 태도는 전염성을 또한 띄었고, 가까운 동료의 많은 증언에도 확인되듯 루즈벨트는 항상 활기차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지옥 같다고 인정한 날에도 활기차고 온화한 모습을 유지하며 아픈 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초봄에 프란시스 퍼킨스는 루즈벨트의 안색을 보고 놀랐지만 금융가 버나드 바루크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별장에서 보름 동안 휴가를 끝내고 4월 말에 돌아왔을 때는 활기를 되찾은 그런 모습이었다. 지금 1944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거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며 겉으로는 밝게 보이려고 했었지만 순전히 의지력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지경에서도 네 번째 임기에 과연 도전했다는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프랭클린도 자신이 건강은 좋지 않은데 왜 과연 이렇게 무려 네 번의 그러한 네 번째, 원래는 두 번까지 하는 게 미국의 전통이었는데 왜 네 번째 대통령 후보까지 가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지금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4년 전 1940년 봄에 히틀러가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프랑스를 침략하여 서구 문명을 위기로 몰아넣은 까닭에 두 번까지만 임기를 맡는다는 소중한 전통의 파기가 그런대로 정당화됐고 국민 여론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 월드워2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944년 봄에 루즈벨트는 이미 12년 동안 백악관을 지킨 미국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그는 친구들에게 물었는데 다시 전례를 깨고 네 번째 대통령에 출마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944년 5월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7주 앞둔 때까지도 루즈벨트의 망설임은 계속됐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건강이 지금 상태인데 과연 대통령직 다시 출발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쟁을 마무리 짓고 또한 그 이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미국과 민주주의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100만 병력과 군비가 남잉글랜드의 선착장으로 옮겨진 후
노르망디 상륙을 시도하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을 종결을 시킨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루즈벨트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파리와 암스테르담, 바르샤바와 아테네 등 유럽의 거의 모든 수도가 여전히 독일군의 수중에 있었고 일부는 필리핀을 점령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사촌 마거릿 서클리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그 딜레마를 밝혔던지 서클리는 자신의 일기에 중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썼다는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지금 세계 정세와 지금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2차 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 될 대통령의 이제 다시금 이제 출마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힘이 남아있는 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깊은 의무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역할을 4년 동안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었으며 출마 여부를 결정한 최종 변수는 그의 건강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늘 당면한 과제에 몰두했던 까닭에 국 내외 사건들이 그의 건강 상태와 그가 신중하게 관리하며 아끼는 기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이른바 D-Day 연합군이 예상보다 적은 피해로 상륙작전에 성공해 진격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루즈벨트는 기력을 되찾았고 그날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었다. 대통령은 커다란 초록색 의자에 차분히 기대어 앉아 미소를 짓고 세상의 흐름이 만족스러울 때 항상 그랬듯이 담배를 입꼬리에 물고 위로 젖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기자는 회견 내내 대통령은 행복하고 자신감에 넘쳐 보였지만 지나치지 않으려고 경계했으며 상륙에 성공했다고 바닷가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상륙했더라도 베를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그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루즈벨트의 모습에 대해 엘리너는 무척 건강해 보였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미래의 계획으로 흥분돼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의 힘이 된 것이죠. 보름 후에 다시 강장제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대군인 원호법을 서명하던 루즈벨트는 홍조를 띠며 상당히 건강해 보였고 그 법은 제대군인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려는 포괄적인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연설문 작성자인 세뮤엘 로젠먼이 판단에 따르면 루즈벨트가 그런 계획을 18개월 전에 구상했다는 사실, 즉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전후 계획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올바른 정치인의 비전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전쟁에 승리할 경우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까지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 즉 엄청난 양의 행정 문제에 빈틈없이 관심을 두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가장 중요한 목표를 지향하는 루즈벨트의 신비한 능력 때문에 크게 떨어진 기력이나 건강에 상관없이 국무위원들과 백악관 보좌관들은 루즈벨트만큼 뛰어난 리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퍼킨스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비로운 리더십까지, 미스테리어스 리더십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의 카리스마가 이제 거의 뭐 인간의 수준을 거의 넘어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그 전체에서 뭐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를 거의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집어서 그것을 수행하고 어느 하나도 그냥 뒤처지지 않게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인 것이죠. 루즈벨트 역시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닷새 전에 루즈벨트는 마침내 네 번째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의 오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고려할 때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기초를 놓기에 그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란 신중한 확신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당의 선택을 받으면 수락할 것이며 미국의 자주적인 국민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명령하며 대통령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일주일 후에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단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만장일치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지막 네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그의 건강 상태와 당시 2차 세계대전의 분위기와 비추어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위대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개개인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이 위대한 리더는 끝까지 리더십을 놓지 않는다.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며 또한 대의를 위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건강도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고통과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런 어떤 내공이라든가 리더십에 대한 능력은 거의 역사적으로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한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지막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부터 루즈벨트는 공화당 후보인 젊은 뉴욕 주지사 토머스 E. 듀이와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네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이 토머스 E. 듀이 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사람과 이 젊은이와 함께 이제 서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쟁 후보들이 루즈벨트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쇠약하다는 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의 표현을 경쟁 후보들이 이렇게 이 소문을 퍼뜨린 것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증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루즈벨트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병들고 지쳤다는 중상모략이 팽배했다. 그런 소문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할 확실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권자들 앞에 서서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통적인 방식대로 저돌적인 선거운동을 벌여야 했고 뉴욕시에서 하루 동안 루즈벨트는 무게차를 타고 브루클린과 퀸스, 브롱크스를 지나고 할렘과 브로드웨이를 넘어가서 가먼트 지구까지 80km를 이동하는 그런 대장정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300만 명의 시민이 연도에 모여들었고 허리케인의 꼬리가 뼛속까지 시려오는 비를 군중에 퍼부었는데도 빗물은 대통령의 옷도 흠뻑 적셨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하지만 굳은 날씨에도 루즈벨트는 미소를 잃지 않고 유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력이 있는 것이죠. 물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사람들 앞에 서서 했던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군중은 그를 사랑했는데 군중의 환호에 루즈벨트는 소속감과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퍼킨스에게 군중의 따뜻한 환영에 온몸이 빗물에 젖었는지 몰랐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루즈벨트는 투지만만하게 버텼고 시작할 때보다 더 건강하게 보였으며 체중도 5kg이 늘었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945년 1월 20일에 네 번째 취임식을 하고요. 그리고 82일 후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뒤늦게 평론가들은 루즈벨트가 심신약화로 마지막 3개월 동안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얄타에서 이오시스 스탈린과 윈스턴 처칠과 지루하게 회담을 하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너무 적게 받은 것은 아닌지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진 보면 이게 얄타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스탈린하고 루즈벨트하고 이 처칠하고 같이 찍은 사진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네 번째 이제 이 대선에 성공하고 난 뒤에 이제 가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네 번째 대선에 성공하고 82일 동안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에 찍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회담을 통해서 그 회담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유엔
창립에 대해서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에 있어서 모든 그런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마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얄타에서 루즈벨트의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건강도 악화됐는데, 하지만 결국 루즈벨트는 두 가지 주된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본을 공격하는데 러시아도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고, 단독으로 공격하면 100만 명의 미국 사상자를 각오해야 했던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그거를 요청해서 받아낸 것이죠. 둘째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의 잔해를 딛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기구 창설을 하는데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에게 가가지고 유엔 창설하는데 우리 참여하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루즈벨트는 완결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를 위해 힘을 남겨두었는데, 예컨대 그는 4월 말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50개국 연합국들의 대표들이 모여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골격을 구상할 계획이었으며, 그 후 영국을 국빈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4월 달에,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이게 다 4월 달에 다 계획한 것이죠. 이때는 이미 돌아가신 이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유엔 창설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그 다음에 런던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문은 몹시 설레었던지 비밀에 붙이지 못했다는 거죠. 런던 방문이. 왜냐하면 루즈벨트는 캐나다 총리 맥켄지 킹과 대화하던 중에 그 계획을 누설해야 했고, 그 뒤에도 퍼킨스에게도 알렸으면, 특히 퍼킨스에게 말할 때 엘리너가 런던을 함께 방문한다는 기대감에 두 눈을 반짝였고, 엘리너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도록 서너벌의 멋진 옷을 주문하라고 독촉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런던 방문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즐거운 여정이 될 것 같았는데, 루즈벨트 부부는 선박으로 사우샘프턴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런던까지 철도를 이용할 예정이었으며, 런던에서는 조지 6세 부부와 함께 버킹엄 궁전에 머물려 있고, 또 루즈벨트는 왕과 함께 자동차에 나란히 앉아 런던 시내를 둘러보고 의회에서 연설한 후에는 수상 전용 별장 체커스에서 처칠과 며칠을 함께 보낼 예정이었다. 영국에서 아주 극진한 대답을 해주겠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런 나라의 수장인데,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뉴욕시에서 퍼레이드를 벌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예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루즈벨트가 영국 국민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그 환영은 런던에 개선하던 넬슨경 이후로 인간에게 부여되는 최고의 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퍼킨스는 런던 방문을 반대했는데, 전쟁 중입니다. 런던을 굳이 방문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루즈벨트는 손을 오므리고는 그녀의 귀에 대고 전쟁은 5월 말이면 끝날 거예요 라고 소곤거렸으며, 훗날 밝혔듯 퍼킨스는 전쟁이 거의 끝났다는 루즈벨트의 확신에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루즈벨트는 이런 미래와 국빈 방문을 학수고대했지만 피로에 짓눌린 체력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는 체력을 회복하고 국제연합 발족을 촉구하는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 3월 말 백악관을 떠나 웜스프링스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초자연적으로 신체 능력을 회복했던 그곳에서 보름 동안 휴가를 보내며 그 기적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비밀 경호원 마이클 라일리는 우리는 그 여행이 대장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 게 아니다.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았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12년 이상 미국인들에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회복 탄력성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또 꼬라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항목 중 하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그 상징이었다는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보고 있으면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프랭클린도 초마비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나도 사지 멀쩡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의 어떤 대표적 명사였던 것이죠. 그 자신은 국민에게 힘을 얻어 회복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요. 그리고 백악관 연설문 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쇼우드는 당시를 회상하며 대통령이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월 12일 아침에 초상화를 위해 의자에 앉아 우편물을 훑어보던 루즈벨트의 안색이 유난히 좋아 보였는데 사촌 4월 12일이에요. 4월 12일 4월 12일 언제?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해요. 광복절 4월 10일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사촌 머거리 서클리의 표현을 빌리면 루즈벨트는 미소를 짓고 무척 행복해 보였다. 무엇이든지 해낼 듯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고개가 푹 떨어지면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뇌출혈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시어더 루즈벨트가 전투를 지휘하는 리더로 활약하다가 순직하기를 바랐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당면한 과제에 몰두하다가 죽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민주주의를 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애썼으며 이런 면에서 프랭클린은 전사자 목록에 올리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편력 기사의 장엄한 죽음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겠다는 이 의지력, 견딜 때까지 견디고 보겠다. 정말 내 체력이 좋지 않지만 끝까지 가보겠다는 이런 의지력, 인내의 거죠. 인내. 이것은 결국 용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기를 루즈벨트는 가지고 있었다. 인내와 용기, 이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신의 유산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뜨거운 역사의식이 있었고 지독한 수줍강이던 루즈벨트는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모든 자료와 모든 편지,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된 종이 쪽지까지 빠짐없이 챙기라고 지시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기 6년 전에 루즈벨트는 모든 서류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도서관 겸 박물관을 세울 부지로 하이드파크 사유지 일부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 어떤 도서관을 세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가지고 리더십 연구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연세대학교에 김대중 대통령을 기증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식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부터 이런 전통이 시작된 것이죠. 자신감에 넘쳤던 루즈벨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 도서관이라는 전통이 시작됐는데 자신감에 넘쳤던 루즈벨트는 역사학자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정확히 평가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의 개인적이고 공적인 자료에 그들이 마음껏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으며 루즈벨트가 도서관의 주춧돌을 놓을 때 분명히 밝혔듯이 리더십의 열쇠는 리더가 국민과 맺는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이 대통령 리더십의 근거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임파워먼트죠. 대통령이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서로 임파워먼트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많은 문서가 전달되는데 고위직이나 개인 사무실을 차지한 사람이 제공하는 문서보다 미국 각지에서 남녀노소가 나와 내 가족 및 친구에게 자발적으로 보내는 편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하소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의견까지 제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편지가 왔을 때 그걸 답장하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이게 보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드럽고 친밀한 리더십이 국민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던 까닭에 그가 세상을 멈추고 며칠 후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 위로의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친구를 잃었다는 똑같은 한탄이 곳곳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레턴의 한 시민은 한 사람이 죽었다고 1억 3천만이 쓸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최고의 헌사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평이 토해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미 대통령 사선 이후에 얄타 회담을 거치고 이후 런던 여행을 계획하면서 보내었던 말년의 시간들을 세심하게 잘 살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또한 그의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 모습과 이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보여줬던 반응을 잘 다루면서 리더십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도서관을 만들므로 대통령 리더십의 기초를 쌓았음을 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어떤 학자든지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풍성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온 국민,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리더십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에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론된 내용입니다. 위대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개인적인 자료는 과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이 개인적인 자료에 이 개인의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적인 측면에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이 리더십 연구에서도 이 성향이 중요합니다. 캐릭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카리스마적인 것이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냐, 뭐 아니면 어떤 지식을 제공한다라던가 아니면 동기부여를 한다던가 이런 어떤 다양한 측면들의 그런 리더십적 요소나 성격들이 이 개인적인 어떤 편지나 이런 자료들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신의 리더십 연구를 위해서 후대에 이렇게 맡긴 것이죠. 다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부드러운 리더십의 그런 모습을 가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연구한 리더십의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도 그것을 또 공부하고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미국의 리더십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어떤 흐름이 하나의 맥이다, 통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에이브라함 링컨의 말년이 그런,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제 극장에서 결국 이제 암살당한 것이죠.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마지막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 책으로 이제 넘어가서 좀 더 다양한 경영학적 측면, 그리고 좀 더 리더십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면들에 있어서 다른 책으로서 한번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또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7월인데 휴가 계획 잘 잡으시고 또 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고 특히나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날씨가 지금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한 주간 평안하고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